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종사자 수, 빈 일자리 및 노동 이동에 관한 사항과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1968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시작돼서 2011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하는 목적은 매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서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현재 고용 상황 및 근로자의 근로실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고용 지원,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할까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크게 고용과 근로실태 이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 부문에서는 사업체의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 입이직자 수 같은 조사 기준월 중 발생한 노동 이동, 빈 일자리 수를 조사하고 근로실태 부문에서는 조사 기준 월에 지급된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과 조사 기준 월의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시간을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지역별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일자리 수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변동 파악, 산업, 지역 간 비교, 국가 간 비교 등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주 및 조사표 작성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조사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부문의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조사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표는 크게 사업체의 현황, 고용 부문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 및 빈 일자리, 이비직에 관한 사항, 근로실태 부문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북마크 기능을 이용하여 보고 싶은 설명을 바로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별로 작성 요령을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조사표 우측 상단에 있는 빈칸은 각각 지방관서,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 시공구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사업체 현황입니다. 가정 상단에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인 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설립연월을 기재하고요. 계속해서 사업체 명칭, 경영 형태, 사업체 형태의 선택, 소재지, 주요 생산품명과 대표자명 등 사업체의 상세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우측 응답자 책임자 확인란도 조사표 작성이 잘못되었거나 통계조사관이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꼭 누락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 시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정의하는 사업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영 주체에 의해 동일한 회계 장부로 관리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또 만약 기업의 본사, 지사, 공장 등 다양하게 있는 경우라면 조사 대상인 사업체 한 곳의 조사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전자의 본사, 1공장, 2공장, 연구소가 있고 표본 사업체가 1공장이라면 본사, 1공장, 2공장, 연구소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닌
1공장만 조사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체 명칭은 A전자 1공장으로 명칭을 생략하지 않고 작성하고 경영 형태는 1. 일반 사업체, 사업체 형태는 3. 지사 공장에 체크합니다. 1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를 작성하고 주로 생산하고 있는 생산 품명과 대표자명을 작성합니다. 관공서용 조사표는 일반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와는 양식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도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응답자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사업체 현황에서 작성해 주신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항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 파견, 용역 등 소속의 근로자는 제외하여 작성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종사자 수를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사자는 조사 기준월과 그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의 일환자를 명수로 표시하는데요. 이때 꼭 종사상 지위와 성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확인하고 숫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지막 영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에 평일에만 영업한 사업체라면 마지막 영업일은 6월 30일이고 주말에만 영업하는 사업체라면 마지막 영업일은 6월 29일입니다. 종사상 지위의 정확한 정의도 궁금하실 텐데요. 종사상 지위는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 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의 명칭, 근로시간의 적고 많고와는 무관하게 고용 계약 기준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용 근로자로, 1년 미만이라면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종사자입니다. 기타 종사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말하는데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애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또는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합니다. 또한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의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이 대표적인 기타 종사자입니다. 또는 업무를 배우기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상형 근로자와 근로일수 및 시간 등이 비슷한 상시 봉사자, 무급 상근 임원 등도 기타 종사자에 속합니다. 그럼 이번엔 기타 종사자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종사자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계약 여부와 기본급 여부인데요. 기타 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또한 기본급 없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다면 기타 종사자로 구분합니다. 관공서용 조사표의 경우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 조사표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을 적용받는 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과 비공무원 구분의 조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종사자 수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전자 1공장의 2025년 5월 마지막 영업일은 5월 30일,
6월 마지막 영업일은 6월 30일입니다. 5월 30일에는 정직원 10명과 6개월 근로계약한 직원 3명, 프리랜서 계약한 2명이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25년 5월 상용 근로자의 10명, 임시 일용 근로자의 3명, 기타 종사자의 2명을 작성 후 전체의 총계인 15명을 작성합니다. 6월 30일에는 정직원 12명과 프리랜서 계약한 2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므로 25년 6월 상용 근로자의 12명, 임시 일용 근로자의 0명, 기타 종사자의 2명을 작성 후 전체 총계인 14명을 작성합니다. 작성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 수는 상용, 임시 일용, 기타 종사자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합이 맞지 않는다면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직자 수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직자는 조사 기준월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들어오거나 나간 근로자를 종사자 수와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별,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기타 종사자는 제외하고 상용과 임시 일용 근로자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입직자는 채용 입직자와 기타 입직자의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용 입직은 조사 기준월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채용한 근로자 수를 작성하면 되고, 기타 입직은 채용으로 입직한 근로자가 아닌 인사이동을 했거나 휴직, 장기 교육, 산재 요양 후 복직 등으로 전입한 근로자 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직자에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발 이직자와 비자발 이직자, 기타 이직자가 그것인데요. 자발적 이직은 자기 스스로 사업체를 퇴직한 근로자 수를 작성하면 되고,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 종료, 구조 조정, 합병 및 퇴고 등으로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기타 이직은 인사이동을 했거나 정년 퇴직, 사망, 휴직 또는 산재 요양 등으로 전출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이 미직자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타 이 미직자에서의 인사이동은 사업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서이동이 아닌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간 인사이동으로 근로자의 소속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자가 마지막 영업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마지막 영업일에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는 종사자 수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 달에 이직자 수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작성 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 사업체에서 6월 9일자로 정직원 2명을 채용, 6월 20일자로 6개월 근로계약한 직원 3명이 계약 종료로 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용 근로자 채용 입직에 2명을 작성하고 상용 입직자 총계와 전체 입직자 총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시일용 근로자 비자발적 이직에 3명을 작성하고 임시일용 이직자 총계와 전체 이직자 총계를 작성합니다. 입 이직자소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입 이직관제인데요. 전월 근로자 수에 당월에 들어온 입직자 수를 더하고 당월에 나간 이직자 수를 빼면 당월 근로자 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당월에 파악하신 근로자 수가 전월 근로자 수와 당월 입 이직자 수를 더한 숫자와 다르진 않은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빈 일자리 수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빈 일자리는 조사 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빈 일자리 또한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및 임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인 활동이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요. 즉, 신문, 방송 광고, 구두 홍보, 지원 서류 접수, 면접 등 최종적으로 채용 확정 공지일 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빈 일자리 수를 작성할 때
빈 일자리는 마지막 영업일 구인 활동 여부와 일이 한 달 이내 시작되는지 여부 두 가지 모두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빈 일자리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 사업체는 50명의 6개월 근로계약 예정인 근로자와 10명의 1년 근로계약 예정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6월 30일 현재 구인 활동 중입니다. 50명의 근로자의 경우 6월 30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7월 7일에 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근로자 빈 일자리 수에 50개를 작성합니다. 10명의 근로자의 경우는 8월 1일에 일이 시작되어 한 달 이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근로자 빈 일자리 수는 0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근로자 외 6월 30일에 채용이 확정된 5명의 정직원이 있는데요.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마지막 영업일인 6월 30일에 채용이 확정되어 구인 활동 중이 아니기 때문에 빈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사표 작성 요령 중 근로실태 부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실태 부문 조사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포함, 소속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해 주시고 성별은 구분 없이 작성해 주세요. 먼저 급여 계산 기간 및 임금 지급일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기간은 조사 기준월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여 산정에 포함된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 임금 지급일은 조사 기준월에 임금이 지급된 일자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급여 계산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를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급여 계산 기간 및 임금 지급일 작성 방법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5년 6월 기준 A 사업체는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급여를 6월 25일에 지급했는데요. 이때 급여 계산 기간은 6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작성하고 임금 지급일은 6월 25일로 작성합니다. 급여 계산 기간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기간은 조사 기준 월의 15일을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계산 기간이 5월 12일에서 6월 11일이라면 급여는 5월 기준에 해당하고요. 6월 12일에서 7월 11일이라면 급여 계산 기간은 6월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 25년 6월 급여 계산 기간 동안 상용 근로자 12명과 임시 일용 근로자 3명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조사표에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상용 근로자의 12명, 임시 일용 근로자의 3명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6월 중 이직한 직원이 있는데 6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 역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일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용 근로자의 근로일수 작성 방법입니다. 소정 근로일수는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급여 계산 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의 총계를 말하는데요. 취업규칙상 창립기념일, 공휴일 등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전체의 소정 근로일수 총계를 작성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수 중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의 총계를 말합니다. 소정 근로일수와 마찬가지로 상용 근로자 전체의 출근하지 않은 일수 총계를 작성합니다. 만약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 등의 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일수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휴일 근로일수는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로한 날의 총계를 의미합니다. 휴일 근로일수도 상용 근로자 전체의 휴일 근로일수 총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임시 일용 근로자의 근로일수인데요. 상용 근로자와 달리 임시 일용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한 일수의 총계입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가 휴일에도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한 일수도 합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일수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기간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수 산정 시 입사 후 실제 근로한 기간만 포함하여 작성하고,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전 실제 근로한 기간만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그럼 근로일수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6월 3일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 등 공휴일이 취업규칙에 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는 총 12명인데요. 이 중 10명은 6월 이전부터 근무, 2명은 6월에 채용되어 6월 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소정 근로일수는 각 19일이 되고요. 따라서 10명 곱하기 19일은 190일이 됩니다. 6월 9일부터 근무한 2명의 소정 근로일수는 6월 9일 이후부터 산정하여 각 16일, 따라서 2명 곱하기 16일은 32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정 근로일수는 190일과 32일을 더하여 222일을 작성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출근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월 급여 계산 기간 사이에 2명은 연차 휴가를 2일 사용하였고, 1명은 반일인 4시간을 연차로 사용하였습니다. 휴가자 2명이 각 2일씩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4일이고, 반차 휴가자 1명의 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반일 연차로 사용한 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0.5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일수에는 4일과 0.5일을 더하여 4.5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휴일 근로일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월 급여 계산 기간 사이에 3명이 일요일인 6월 22일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근로일수는 3명 곱하기 1일을 계산한 3일로 작성합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3명의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로 6월 20일까지 근무한 후 비자발 이직을 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직 전 연차 휴가 1일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총 근로일수는 3명이 13일 동안 일했으므로 총 39일에서 연차 휴가 1일을 뺀 38일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근로시간 작성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일 중 휴게 시간을 제외한 정규 업무 시간의 총계를 말합니다. 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경우도 조별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파악하여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요. 근로일수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의 소정 근로시간 총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총계인데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초과 근로시간 역시 상용 근로자 전체의 초과 근로시간 총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대 근무자가 22시에서 이길 6시까지 야간 근로를 한다면 이는 초과 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초과 근로시간 작성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초과 시간의 총계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이에 50% 임금 할증을 적용하여 1.5시간으로 관리하더라도 실제 초과 근로 시간인 1시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만약 포괄임금제 등을 실시해서 초과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실제 초과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임시일용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총계를 말합니다. 초과 근로를 한 경우 초과 근로시간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의 근무 형태는 주 5일 8시간이고 6월 3일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 등 공휴일이 취업규칙의 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앞에서 구한 상용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가 222일이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222일에 8시간을 곱한 1776시간을 작성합니다. 초과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전자 1공장 직원 3명은 일요일 하루 출근하여 각 8시간씩 근무하였고, 한 명은 총 10시간의 초과 근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근로시간은 3명 곱하기 1일 곱하기 8시간과 1명 곱하기 10시간을 더한 총 34시간을 작성합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실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시일용 근로자 3명의 소정 근로일수는 총 39일입니다. 그러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39일에 8시간을 곱한 312시간이며 한 명이 연차휴가 1일 사용하였으므로 312시간에서 8시간을 제외하여 총 304시간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임금입니다. 작성 방법 전에 임금의 정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임금이란 급여, 수당, 상여, 기타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현금은 물론 현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 또한 상용과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상용 근로자의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일수,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 총계를 계산하여 1,000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임금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단순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결혼축의금, 조의금, 피복비 등은 임금이 아님을 유의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공제 전 임금이 200만 원이고 공제 후 임금이 18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작성합니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지급한 급여의 총계를 말합니다. 연차수당, 정근수당은 산정기관에 관계없이 지급된 급여 계산기간월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임금을 지급한 상용근로자 전체의 정액급여 총계를 1,000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초과급여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총계를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한 상용근로자 전체의 초과급여 총계를 1,000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특별급여는 관계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의 총계를 말합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임금 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 특별급여에서는 임금을 지급한 상용근로자 전체의 특별급여 총계를 1,000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특별급여 중 고정상여금은 별도로 작성하는데요. 고정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지급 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상여금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상용근로자 전체의 고정상여금 총계를 1,000원 단위로 작성하며
고정상여금은 특별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특별급여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사업체에서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월의 인상분은 정액급여에 포함해 주시고 당월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급분은 특별급여에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임금 지급일에 임시일용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정액급여뿐만 아니라 추가급여, 특별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작성 방법을 보면 6월 25일에 6월 이전부터 근무한 10명에게 지급한 정액급여가 300만 원이고 6월 9일부터 근무한 2명에게 지급한 정액급여가 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정액급여는 10명 곱하기 300만 원 더하기 2명 곱하기 200만 원을 계산한 3,400만 원으로 작성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총 34시간이고 초과근로수당이 2만 원인데요. 그래서 초과급여는 34시간 곱하기 2만 원을 계산한 68만 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A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은 6월, 취업규칙상에 창립기념 상여금 20만 원을 매년 6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때 특별급여는 12명 곱하기 20만 원을 계산한 240만 원으로 작성하며 지급 조건, 금액 및 시기가 확정되어 지급된 고정상여금에 해당하므로 고정상여금에도 동일하게 240만 원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을 계산해 보면 정액급여 3,400만 원과 초과급여 68만 원, 특별급여 240만 원을 합하여 3,708만 원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총액 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 3명의 6월 정액급여는 200만 원인데 초과근로한 근로자가 없어 초과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창립기념일 상여금으로 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계산해 보면 3명 곱하기 200만 원 더하기 3명 곱하기 20만 원으로 660만 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신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결과는 매월 말일경에 공표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 통계 누리집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OECD, IMF 등의 주요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근로시간, 임금 등 국제 비교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노동생산성 지수 등의 추계에 활용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산재보상보험급여, 평균임금, 최고 최저보상기준 금액 등의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설업 월평균 보수 산정, 군인연금법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액 산정, 그리고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서 재해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활용됩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인터넷 조사가 가능합니다. 별도 통화나 대면 상담 없이 응답자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고용노동통계 누리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조사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는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업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응답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사업체 응답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